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전 방송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르고 이제 바로 녹화를 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것인가? 예, 실적을 넘어서는 호재도 악재도 없다. 부주제로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라면 그 길목을 지키자. 네, 이 주제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투자 인생을 생각을 해 보면요. 지금 뭐 운 좋게 뭐 급등주든 테마주든 어떤 종목에 걸려서 뭐 어느 정도 벌었다. 네.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네, 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운에 의존하는 투자는 결국엔 벌었다 깨졌다 벌었다 깨졌다를 반복하게 마련인데 처음에는 조금의 돈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이게 벌다 보면은 이제 간이 커지죠. 간이 커지면서 베팅을 크게 합니다. 근데 결국 운에 의존하는 투자는 투자라고 불리고 투기로 읽죠. 네, 이런 투기는 결국엔 종국에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런 투자는 지양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워렌 버핏처럼 조금씩 조금씩 벌어도 크게 깨지지 않고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그 방법이 바로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슈퍼 개미들이 항상 말하는 게 좋은 기업 찾아서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이 말밖에 안 하죠. 그 말대로 우리도 흉내를 내서 하자는 겁니다. 네, 흉내를 내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 장기 투자가 포커스가 아니라요. 네, 결국 좋은 기업을 찾는 거. 이 좋은 기업을 찾는 거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죠. 그래서 이 좋은 기업 안에는 경기 민감주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사이클의 그 파도를 타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 그래서 뭐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자동차는 파도를 타야 된다. 예, 이 파도를 타야 되는 종목에 파도를 잘못하게 되면 상당 시간 고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기 민감주 섹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전 방송에서 설비 투자 사이클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란 도구 툴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의 틀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그리고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활용을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돈을 잘 버는가? 예. 이거는 기본적 분석 말 그대로 재무제표를 열심히 뜯어보는 일이죠. 예, 재무제표를 열심히 뜯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썼는가? 이것도 이전 방송에 오스템 임플란트 설명해서 얘기 드렸죠. 이렇게 하락한 기업에 여기서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어느 순간 누군가가 열심히 돈을 써가지고 다 받아줍니다. 예. 그러면 받아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봐야겠죠. 이 받아주는 세력들이 바보는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올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여기서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중장기 이동 평균선 사이로 이제 좋은 기업이 우상향할 때는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이동 평균선과 멀어질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왔을 때 조금씩 모아 나가는 좋은 기업이라면 모아 나가는 방법을 쓰자. 네, 그런 이야기도 드렸죠. 그래서 이동 평균선과 주가가 멀리 있니? 가깝니? 멀어졌니? 다시 붙었니? 뽀뽀했니? 이런 표현을 쓰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샘처럼 분양을 했는가, 시세 분양이 이루어졌는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업이 너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인데 주가는 만약에 나이키 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지금 속도 위반을 한 거죠. 시세가요. 예, 속도 위반. 주가라는 건 항상 속도 위반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속도 위반을 했을 때가 수익률이 제일 좋죠. 그럼 결국 여기서 속도 위반을 했으면 이제 이 시세가
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렇게 쫙 올라가고요. 시세가 다 했을 때는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랬죠. 보시면 시세가 올라갈 때는 그냥 무섭게 중간에 따라잡지도 못할 정도로 올라갔다가 시세가 여기서 끝나면 옆으로 횡보를 하죠. 예. 여기서는 시장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업황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쭉 올라가는 시세가 어느 정도 횡보를 했을 때는 정말 주의 깊게 더 시황을 꼼꼼하게 봐야 된다. 전방 산업에 대해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분양을 했는지. 예. 이 정도 되면 분양이 거의 완성이 되었다. 분양이 되면 적정 가치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주가는 여기에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게 경기 민감주에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겠죠. 예. 엄청나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는 무서워서 진입을 못하다가 주가가 횡보하거나 꺾일 때 진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적정 가치로 내려올 일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 시세라는 게 분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메이저 자본 세력들은 이러한 기업들의 스토리와 재료를 입힙니다. 언제 입히죠? 바닥에서 입히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입히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자동차에 열광한다. 이제 자동차를 굴리는 민족이 되었다. 네, 이런 말들이 위에 고점에서 나오죠. 고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탐욕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은 팔고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걸 주식을 분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탐욕이란 게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탐욕이 없는 사람은 주식시장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뭐 저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굴러먹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탐욕이란 게 과하면 절제를 해야 된다. 네,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싸다라는 거죠. 주가가 싼 시기를 기업의 영업가치나 자산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 정도 구간이면 어느 정도 주가의 브레이크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증시 또한 제가 10월 이후에는요 2000에서 1900포인트 이 사이에서는 증시 브레이크가 당연히 잡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자산가치 대비해서 PBR이 어느 정도 때에서는 한국 증시가 바닥에 잡히더라라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길목을 지키는 투자란 무엇인가? 길목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죠. 주식은 결국 길목을 내가 먼저 선점을 해서 지키고 지켜야 이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리고 저평가 실적주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평가 실적주들이 소외당했을 때 미리 매집을 한다는 겁니다. 소외당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그때는 주가가 올랐어요. 그때는 이제 이 주식을 더 들고 갈 종목인지, 더 들고 갈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이제 뭐 업황이 꺾이는지 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제 이때 더 들고 갈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산다는 의미는 길목을 지켜서 투자하느냐 마느냐. 턴어라운드 종목들도 실적이 최악일 때 향후 실적이 좋아진다는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죠. 기업이 좋아서 샀는데 테마가 붙어서 주가가 이상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테마가 붙어서 주가가 올라갈 때 투자를 하면 상당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서 내일 급등하면 내일 팔고 나오면 된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이런 위험한 투자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이렇게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운에 의존해서 물론 뭐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상한가를 따라잡아서 올라갈 수 있는 뭐 근거라는 게 있겠지만 그 근거가 통했으면 지금 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그 결국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기업이 좋아서 샀는데 뭐 디지털 대선 뭘까요? 이게 뭐 최근에 그 스카이캐슬 때문에 오르는 건가요?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뭐 한 달 만에 지금 주가가 거의 100% 이상 올라왔는데 이 종목을 제가 월간지에서도 그냥 이럴 때 그냥 이 기업이 좋고 배당도 4% 이상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장기 보유해도 좋다. 네,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 갑자기 뭐 이렇게 나오면 예, 이게 쫙 날아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기에 100% 이상 올라왔으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뭐 트레이딩은 해볼 만하다. 네,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탐욕이란 쉽게 돈을 벌려는 마음이다. 모든 투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또 그 밑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메이저 세력들은 개인 투자들을 무시합니다. 기자들도 무시합니다.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해서 개미라는 표현을 쓰죠. 상당히 기분이 나쁜 표현이죠. 왜 무시하냐? 그들은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다. 주식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개미들은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고 그저 소문과 정보, 뉴스, 시황 이거에 따라서 주가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종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기업 분석도 할 줄 모르고 게을러서 시간이 없어서 내 본업이 바빠서 단순히 이제 매일매일 움직이는 차트나 아니면 단기 이동평균선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해 먹기 아주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전략을 짜서 그들의 소중한 돈을 뺏는 아주 무서운 놈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이제 때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얘네들이 쳐놓은 거미줄에서 우리가 열심히 놀 필요가 없다. 놀아봤자 그들의 먹잇감이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벗어나서 저도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깝기만 합니다. 이거를 미리 깨닫고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뭐 이런 거를 저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지. 이거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런 거미줄에서 벗어나서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슈퍼개미의 말이 진짜 맞는 말입니다. 돈 잘 버는, 돈 잘 벌 그런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세요. 그런 기업과 농부의 마음으로 동행하세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흉내를 내고 그들과 비슷하게 투자를 하려고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있죠. 그 증권사가 이 애널리스트 뭐 연봉 수십억을 주면서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죠. 무료로 그런 양질의 보고서를요.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목표가 상향을 외칠 때는 귀신같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목표가 하향을 외칠 때는 그때 주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들도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그러한 재료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것들을 바탕으로 목표가 하향치를 쓰니까 그때부터 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열심히 분석을 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들도 신이 아니고 또 그들의 월급을 주는 사람이 개인 투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목표가가 상향을 외치는 순간 수급을 보면 기관이 매도를 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관의 돈은요, 기업이 맡긴 돈입니다. 기업 거의.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맡긴 돈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거를 뭐 예금에 쌓아놓긴 좀 아쉽고 너네들한테 맡길 테니까 너네가 좀 굴려봐라.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돈은 이제 증권사로 치면 VIP의 돈이죠. 따라서 그들은 VIP의 돈을 불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의 돈을 불려줄 의무는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해 움직여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운영되는 운영비와 그들의 관리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과연 누가 주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증권부 기자든 언론사든 증권사든 아무도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먹고 살기, 그들 밥그릇 챙기기 바쁘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품 팔고 기업을 분석하고 그들을 위해 레포트를 발행을 하고 그런 일들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있죠. 이른바 스몰캡 종목들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증권사에서도 스몰캡 기업들을 연구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시총이 워낙 낮기 때문에 기관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기관들이 살 수 없는 것들을 굳이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 투자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시가총액이 크고 나름대로 우량하다는 기업들 위주로 레포트를 쓸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레포트를 쓰고 그래야 이제 기관들이 사고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 실적주들 그리고 나름대로 뭐 큰 섹터의 뭐 1등은 아니지만 뭐 자동차 산업의 1등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작은 분야들에서 1등을 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레포트가 안 나오고 시장에 관심이 없고 또 뭐 증권사에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발품을 팔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라고 할 정도로 모릅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전 종목 차트를 또 보시고요. 또 전 종목의 실적을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런 종목이 있었어? 아니 근데 이런 종목인데 실적이 이렇게 좋아져?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이지? 시총이 굉장히 작네? 이런 기업들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개미들은 이런 기업들을 자기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발굴을 해내는 것이죠. 저는 슈퍼개미들이 대형주에 투자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근데 증권사 보고서는 대형주 위주로 많이 나오죠. 대형주는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다 끝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성장이 다 끝났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근데 왜 이게 등락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하는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요.
그런 종목도 많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대형주들이 이런 횡보 추세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은 멈췄는데 그 다음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업황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흐름이요, 뭐 주가로 치면 뭐 100% 이상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요, 고점 대비. 그래서 이제 이런 대형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환율, 유가, 업황, 시황, 산업 분석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왜 어렵습니까? 환율 예측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유가 예측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업황 예측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다 어렵죠. 다 어렵기 때문에 대형주 투자가 실질적으로는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요, 이 흐름이 어느 정도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구간에서 업황이 최악이고요. 그리고 또 환율, 유가에 따라서 또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잘 잡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가, 대형주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이제 업황이 회복되고 유가나 환율이 도와줘서 올라가면 그때 다시 파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투자를 또 많이 하시죠. 이거 우량주인데 누구나 아는 종목인데 근데 이게 고점 대비 절반이나 빠졌어? 그럼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러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때가 바로 이 환율 유가 업황이 최악으로 다다르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난 경우죠. 그래서 이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의 법칙으로 투자를 했는데 다시 또 주가가 상승을 하죠. 예.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량주 절반의 법칙으로 대형주는 투자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이거랑 뭐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턴 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턴을 하면 주가가 많게는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런 대형주들은요, 이런 업황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환율과 유가 추이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량주 절반의 법칙, 턴 어라운드 법칙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은요, 대형주가 아니라 오히려 소형주에서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000억대 정도, 그 정도 종목들이 앞으로 10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1조, 2조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발굴을 하여서 장기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혹시 내가 모르는 재료가 있는 게 아닌가? 분명히 뭐 실적 보고 투자를 했어도 혹시 내가 모르는 재료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요, 실적을 넘어서는 호재도, 실적을 넘어서는 악재도 없다라는 말이 책 속에 있죠.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재료가 있어도요, 그게요, 실적을 넘어서는 건 없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고요,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앞당겨서 선행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선행을 해서, 실적을 선행을 해서 업황을 반영을 해서 하락을 하고, 또 5개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업황이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한 그런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기술적 분석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실적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존재한다. 이런 종목들은요, 대형주에서 많습니다. 최악의 실적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대형주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뉴스, 시장, 정보, 수급 이런 거가 주식 투자구나, 아, 이런 도박이 주식 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1조, 2조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10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벌었다가 깨졌다가 벌었다가 다시 깨졌다가 약간 운에 의존하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아까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는 기본 사칙 연산만 해도 되지 미적분까지 배울 필요는 없다라고 의견을 드렸었죠. 예, 근데 미적분에 계속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적분을 잘 풀어야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사칙 연산만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죠. 이 사칙 연산, 기본에 충실하는 거죠. 돈을 잘 버는 기업, 돈을 잘 벌 기업, 이제 기술적 분석도 분양을 했는가, 아니면 돈을 썼는지, 돈을 써서 물려있는 그런 많은 개인 세력들을 다 자기가 받아 주었는지, 그 추세가 살아있는지,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멀어졌는지, 아니면 이동평균선과 뽀뽀를 하고 있는지, 이 정도만 파악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뭐 여러 보조 지표를 활용하고 뭐 엄청나게 복잡하게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런 걸로 돈 번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꾸준하게 돈을 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돈 잘 버는 기업을 발굴해서 그런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 내일 시황이 어떻게 되든 나의 주식 투자가 내일이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고령화 시대를 예상을 하고 이 고령화 섹터 중에서 제가 아까 말한 뭐 임플란트 예를 든 것처럼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최고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생이 내일이 기대되고 내일 모레가 기대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워렌 버핏처럼 큰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확실한 곳, 확실히 벌 수 있는 섹터 종목에 투자를 해 나간다면 나의 자산은 조금씩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 없는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경제가 나빠지거나 뭐 그래도 상관없이 결국에는 주가가 회복을 넘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죠.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 본업이 따로 있고 직장이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런 주식 시장에서 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전업 투자자들처럼 그런 꾼이 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1등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수천억을 벌 수도 없지만 수천억을 번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이 주식 투자가 내 생업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나의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내가 나의 노후에 이 주식 투자 때문에 크루즈 여행을 가고 좀 더 안락한 집에서 살고 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 등록금이나 집 한 채 마련해 줄 정도의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 아닐까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무슨 인생 역전을 한다는, 주식시장에서 내가 1등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만약 계시더라면 그 목표를 수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시간이 오래됐네요. 남은 또 분량은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